이제 두 번째 우리 수면과 함께 오늘의 이제 생활 습관의 가장 큰 이슈인 술, 알코올인데요. 이게 특히 이제 젊은 남자분들 중에는 오늘도 오전에 제 외대를 보고 왔는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나 술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는 괜찮아요? 아니면 어떤 술은 좀 나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안 먹어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안 먹냐? 뭐 이렇게 너도 먹으면서 나보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진짜 그거 사회생활해서 술 못 먹고 얘기가 힘들면 그냥 맥주 한 잔 따라서 그걸로 들고 다니면서 건배하고 이렇게 눈치껏 마셔라.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한 잔 마실 거면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이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굉장히 쉽잖아요. 시작이 어렵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먹지는 말라. 웬만하면 그렇게 먹지 않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해본 기회이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명히 술은 경련의 역치와 경련의 빈도를 확실히 높이고 약의 효과도 낮추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양 교수님 말씀하신 개인차는 이제 어쨌든 연구 결과를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 결과는 대부분 이제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즐겨 먹는 소주 기준으로 계산을 환산을 해보니까 일단은 당연히 많이 마실수록 그 경련의 발생 위험도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고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병을 마실 때 위험도가 2배로 높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2병을 마시면 약 4배로 훌쩍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 대부분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한 병 미만, 그러니까 50g, 정확히 말하면 50g 미만이라고 하는데 한 병 미만 정도 되더라고요. 한 병 미만일 때 많은 연구들이 그 위험도가 한 배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배에서 지금 많게는 1.8배지만 보통 1점대 초반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연구 결과만 두고 보면 한 반병까지는 괜찮지 않나. 매일 반병입니까? 네, 일. 근데 지금 또 이 연구가 주로 서양에서 주로 연구가 많이 돼서 동양인들은 체구가 조금 더 작으니까 조금 저것보다는 조금 더 적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도. 그 지나친 음주와 잦은 음주, 잦은 게 안 좋죠. 그런 거는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알코올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다가 했는데 술 마시는 날 이게 또 그러니까 한 경련제가 간으로 대사되는 약이 많아서 간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꼭 술 마시는 날 약 안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술 마시는 날은 약을 더 잘 먹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저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술 마시는 날 약을 빠지면서 이제 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제 여러 번 경험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런 환자분한테는 아까 임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러면 입에 술 대지 마세요. 그 절제를 하지도 못하시는데 한 잔만 먹으면 또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분들 딱 한 잔 먹고 자기 절제가 있어서 딱 하고 끝나시면 상관없죠. 그러신 분은 저는 그러면 아예 입에도 대지 마셔야 된다는 게 원칙이 이렇게 하고요. 약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술 마시고 약 빼먹고 잠 적게 자는 거. 이러면 다음 사고 생깁니다. 담배 펴도 되냐고. 또 이제 보호자분 같이 오는데 옆에서 뒤에서 환자랑 막 얘기하는데 뒤에서 보호자분이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미진 선생님 좀 찾아보셨다고 하셨는데. 또 보니까 담배도 이렇게 경련의 위험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담배 자체보다 담배는 여러 성분이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기에는 이제 그 연소되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결국은 머리에 자꾸 저산소 손상을 조금씩 일으키면서 그거 자체로 뇌 손상을 유발하고 경련 역치를 낮춘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자체도 경련에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술과 담배 중에 뭐가 더 나빠요? 이러면 사실은 술이 더 나쁘긴 한데 담배도 좋은 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관련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한 분이 술 마시고 약 복용해도 괜찮나요? 하시는데 물론 술을 안 마시고 약 더 잘 복용하시면
더 제일 좋겠지만 좋겠지만. 술 이게 이전 약들은 진짜 간독성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약 독성이 있는 약도 술보다는 간독성이 훨씬 약하고 최근에 나온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경련제는 간독성이 거의 없고 아예 간독성이 없는 약도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실 일이 조금 있으신 분은 뭐 상의하면 간독성이 적은 약을 골라서 써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술과 같이 먹어서 간에 부담이 될까봐 약을 안 먹는다. 이건 완전히 논센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왜 감기약 어떻게 되는지 다이어트 약 어떻게 설명하세요?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만 하는 감기약, 또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해서 하는 감기약 다 다를 건데 거기는 또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은 뭐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는 또 발작을 또 유발할 수가 있는 그런 성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해서 그런 걸 하면 좀 피하는 게 일단 좋죠. 한두 번 좀 너무 심할 때 이렇게 드시는 거라고 하고 안정적인 어떤 뇌전증이라고 환자라고 하면 환자한테는 좀 편안하게 권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종합감기약은 이제 웬만하면 왜 거기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무조건 들어있으니까요. 그 대부분 그냥 저는 그거는 피하시고 웬만하면 따로 처방을 받되 정말 너무 콧물이 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따로 처방 받으시라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필요하면은 뭐 그 콧물 줄줄 하는데 안 먹을 건 아니니까 그건 그때는 드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양각의 시간은 좀 비슷한데 저도 처음 이제 의사하고 교수하고 이럴 때는 스트릭트하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은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런 약에 대한 이제 감수성이 다 다르고 뭐 콧물 줄줄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안 먹냐 그럴 수가 있어서 그거를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코감기 약은 그래도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다이어트 약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이제 어떤 상당히 심하게 이제 체중 감소와 더불어서 또 다이어트 약을 드시면서 또 이렇게 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있어요. 계시거든요. 네. 그게 성분이 이제 중추신경 흥분을 흥분제가 시켜서 있어요. 네.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네.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권하지는 않죠.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뇌전증 환자 중에 다이어트 약을 좀 막 이렇게 좀 드시는 분은 일단은 저는 그 또 개인적으로 또 다이어트 약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체중 감소의 어떤 적절한 운동과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조절 이것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뭐 약 중에서 보면 또 저 체중 증가시키는 그런 약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약제 중에서도 또 그런 체중을 좀 정화시키는 감소시키는 약제도 있으니까 것도 있죠. 뭐 그것이 적당한 어떤 뭐 금기 상황 이 환자한테 뭐 맞는 거라고 한다면 좀 변경을 좀 해보면서 다이어트 약은 될 수 있으면 드시 마시고 그런 방법을 해봐라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질문 중에 이제 정치자분의 질문 중에서 이제 좀 체중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이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약물 효과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몸무게가 80kg에서 90g으로 늘면 약물 농도가 떨어져서 경련이 더 생길 수 있는지 질문이 들었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뇌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그게 항경련제 약효가 뇌에 통과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뇌 성분이 상당수 이게 지질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항경련제가 굉장히 이제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을 많이 대합니다. 근데 몸에 체중이 늘면 그게 이제 근육도 늘지만 지방이 많이 늘 텐데 그러면 그 항경련제가 쉽게 설명하면 몸에 이렇게 다 퍼진다고 하면 체중이 늘어서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같은 지방 성분이 많은 뇌로 가는 항경련제의 성분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먹어도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약을 먹다가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뭐 흔하지는 않지만 체중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이렇게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이제 뇌전증 환자분은 이제 체중 조절하는 거 있어요.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뇌전증에 좋은 음식이 있는지 하고 특히 소아 환자에 이렇게 보면 케톤식이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간혹 이런 걸 어른들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아 이쪽에서 유튜브를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케톤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제 항뇌전증 효과가 있죠. 그래서 경련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치료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성인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막 권유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음식이 지질 성분의 음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 올리는 경우가 있죠. 뭐 요즘에 뭐 다이어트법을 나왔지만 사실은 올리잖아요. 다른 거 같이 섭취를 하면. 그래서 그거로 인한 성인병이 더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화에서는 하나의 치료인 거는 맞죠. 네. 저도 사실은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걸 할 수가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않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경련제가 뭐 편식하지 않고 뭐 비타민도 섭취하고 탄수화물도 이게 골고루 잘 먹는 거니까 살이 찌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아직은 중요합니다. 정답이 네. 아닐까 네. 예,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